네, 저는 지금 비스마르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슈베린이라는 도시가 밑에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한 30분 정도만 더 기차를 타고 가면 비스마르라는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한자동맹의 일원이었던 도시이기도 하고 아주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한국 기준에서 보면 되게 작은 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바다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이 북해 연안으로 해서 서쪽에 류벡이라는 옛날 한자동맹의 맹주격이었던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더 서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네덜란드 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더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 금방 런던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에 한자동맹이 런던으로까지 북유럽과 그리고 서유럽까지 이어지는 그런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위치한 이 도시도 상당히 많은 부를 옛날에는 축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자동맹이라는 게 벌써 중세시대 때 이야기니까 엄청나게 옛날 이야기죠. 이곳 비스마르가 인구 5만 명이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나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지만 소도시들이 아주 경쟁력이 있는 편입니다. 역사가 오래됐고 남아있는 문화유산도 많고 전통적인 인프라도 많고 이곳에 옛날 귀족들이 축적해놓은 부도 많기 때문에 한국 시골이랑은 되게 다른 느낌이죠. 인구 여기가 4만 명대니까 그 정도면 충남에서는 충남 청양 이런 데보다 조금 큰 건데, 근데 충남 청양 그런 데는 정말 시골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매우 다른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불리는 건물 같고요. 이 건물이 이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것 같아요. 원래는 이 도시에 커다란 교회가 3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개는 안타깝게도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좀 망가졌는데 그래도 그 잔해는 남아 있었는데 그걸 보수하지 않고 1960년에 소련이 그냥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랑 되게 행정체계적으로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는 인구 2만 명 이상이면 중형도시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요. 인구 2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를 중형도시라고 부르고 인구 10만 명이 넘어가면 대도시로 분류를 합니다. 아주 다른 모습이죠, 한국이랑. 한국에서 충남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 정도면 이제 보령 이런 정도 크기인 건데 그럼 이제 대도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울 같은 부산 같은 대도시는 여기는 메트로폴레라고 부릅니다. 인구 한 1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커다란 도시요. 제가 이게 한 기사에서 본 거라서 그 기자님이 정확한 통계를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인구 10만 명 이하의 도시에 산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통계죠. 유럽 사람들한테 너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너 어디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디 대도시 근처 어디 뭐 뮌헨 근처 함부르크 근처 어디 작은 소도시에서 왔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한 인구 한 5만 명 3만 명 이 정도 되는 도시 출신의 사람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데 많이 산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유럽의 소도시라고 해서 다 모든 상황이 좋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유럽도 똑같이 소도시의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소도시들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구가 많이 대도시로 몰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다만 각 지역에 펼쳐져 있는 중간 거점 도시들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인구가 무조건 수도 같은 데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그런 중간 거점 도시로 많이 이동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래도 좀 지역의 분산은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되게 직각으로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북유럽의 전형적인 양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웨덴에 제가 갔을 때도 이 똑같은 양식의 건물들이 옛날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스마르라는 도시가 예전에 한 150년 이상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슈베덴 페스트라는 스웨덴으로부터 벗어난 거를 축하하면서 그리고 옛날에 그 스웨덴 치아 시절의 어떤 추억도 회상하는 그런 축제가 있고 그게 되게 유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때 여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여행을 떠났던 이유는 지금 독일이 에너지 가격 폭등, 인플레이션 그런 거에 대한 이벤트성 정책으로 한 달에 49유로만 내면 전국에서 대중교통을 다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팔고 있거든요.
근데 또 더군다나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13유로로 할인을 해줘. 약 13유로로. 그래서 저는 지금 13유로 내고 완전 공짜로 이거 다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제가 원래 오늘 오려고 했었던 슈베린이라는 도시입니다. 슈베린도 인구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작은 도시예요. 인구 9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 같으면 인구 9만 5천 명이면 뭐야 시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은 엄연한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왕국은 아니고 대공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유서 깊고 이 지방에 꽤 크고 강력했었던 왕국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기에 주 이름이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멘인데, 메클렌부르크-포르포멘 주의 주도가 이곳 슈베린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주도라고 해요. 여기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날씨가 엄청 안 좋았고, 그리고 그때 여자친구가 발목을 접질러 가지고 얼마 구경을 못하고 바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날씨 좋은 날에 한번 꼭 다시 와보고 싶었습니다. 도시가 엄청나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가면 이제 여기가 도대체 왜 왕국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나라의 수도였는지가 드러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소도시라고 치부하기는 되게 어려운 도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도시가 베를린이랑 함부르크 길목에 서 있어요. 함부르크랑 한 1시간 정도 거리, 베를린이랑 2시간 정도 거리. 그렇기 때문에 꽤 교통의 요지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여행의 요충지로 뜰만도 한데 아직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도시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여기가 옛날에 동독에 속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낙후되어 있는 편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아무리 동독 쪽도 조금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을 하려고 독일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분단 시절 때 많이 계속 침체되어 있었던 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두고서도 실업률이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독일의 대도시급이 되는 도시들 중에서는 좀 객관적인 삶의 질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어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지는 않지 않은가 싶어요. 왕궁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인데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참 조경에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소도시 소멸, 중소도시 소멸이 문제인 나라가 되게 많은데, 인구가 워낙 대도시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과연 지방 도시에 거대한 대규모 공장 시설 같은 인프라 기관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봤을 때 되게 암울한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필요한 그런 뭐 자동차 산업이라던가 아니면 철강 산업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한 공간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장이 하나 생기면 그 지방이 발전하는 식으로 도시의 성장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지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터넷 산업이라든지 다른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인구 집중이 필요한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재택근무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더더욱이나 한 곳에 노동자가 모여야 될 필요성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장이 망하고 그래서 소도시가 소멸하고, 그런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소도시를 지키고 조금이라도 소도시의 인구 감소를 늦추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단순히 기관의 설치라는 비현실적인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거에 계속 목매면서 과거에 썼던 정책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새로운 각도에서 인구 유입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사람들을 작은 도시로 끌어올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긴 한데, 만약에 재택근무 같은 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활성화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독일의 중소도시 시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작은 도시지만 조금씩 늘고 있는 도시래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 도시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전거로 주요 지역들을 다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 그리고 이렇게 잘 돼 있는 도보거리, 그런 것들이 되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은 도시에 시골에 살기는 싫고, 그런 사람들이 좀 중간 정도 방책으로 그런 도시로 좀 이주해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번화가의 형성이라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20세기에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세계적인 도시들에서 번화가와 주거지 사이에 구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유럽의 많은 도시들도 20세기 때 상점가로 성장을 한 그런 구역들에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월세가 안 나가다 보니까 좀 다시 옛날식으로 주거지로 돌아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좀 현상들을 생각해 봤을 때, 주거하기가 좋은 환경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소도시도 앞으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도 미래가 되게 암울하긴 해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래 좋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예쁜 도시,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 그런 걸 한번 만들자 라고 목표를 품는다고 해도, 그러려면 엄청난 자본의 집중이 필요한데, 이게 옛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됐을지 몰라요. 왜냐면 저렇게 슈베린 대공 같은 엄청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지방마다 막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대기업에서 갑자기 대규모로 하나의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봐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기차를 타고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중인데요. 오늘은 좀 당일치기이기도 하고 일정이 너무 빡세서 비스마르를 추가하기도 했고, 그래서 일정이 빡세져서 이것저것 막 찍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좀 느낀 점을 요약하자면, 독일에는 아름다운 소도시가 참 많다. 그리고 인구 대비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되게 많은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소도시조차도 인구 유출의 문제를 요즘엔 심각하게 겪는 곳이 많다.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훨씬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다른 나라의 그런 소도시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연 통신기술의 발달이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